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던진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등판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고우석은 우리가 KBO에서 봤던 고우석과 같은 투수가 아닙니다. 구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슬라이더가 갑자기 전혀 다른 공이 된 것도 아닙니다. 고우석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공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 어디에 던질 것인가, 그리고 왜 그 공을 그 위치에 던져야 하는가. 고우석은 미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패스트볼의 사용법, 슬라이더의 목적, 그리고 스플리터의 완성입니다. 먼저 패스트볼입니다. 고우석은 KBO 시절에도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평균 구속이 높았고 최고 구속도 리그 정상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가운데에 가까운 공을 던져도 구속과 힘으로 타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공이 충분히 빨랐고 구위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더 깊은 질문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포심이 어디에서 가장 위력적인가? 타자는 왜 내 높은 공에 헛스윙하는가? 반대로 낮은 공은 왜 맞아 나가는가? 내 공은 포심으로 던져야 하는가? 아니면 투심이나 커터가 더 잘 맞는가? KBO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평균 시속 153km 정도의 포심은 메이저리그에서 특별한 구속이 아닙니다. 빠른 공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타자를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우석은 이제 구속 자체보다 공의 전체적인 질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코스에서 패스트볼의 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면 장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높은 공을 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패스트볼이 가장 강한 위치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힘으로 던졌습니다. 지금은 목적을 가지고 던집니다. 높은 코스에 던지는 이유가 있고 그 위치에서 어떤 타구와 어떤 스윙을 유도할지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미국 야구에서 포심 패스트볼 비중이 줄어드는 투수들이 많아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투수가 포심을 던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팔각도와 공이 움직임에 투심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커터를 던졌을 때 정타를 더 잘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포심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릿 콜도 사이 영상을 수상했던 시즌에 포심 로케이션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공을 더 많이 던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패스트볼이 가장 강한 위치에 더 자주 던졌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피칭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KBO 투수들에게는 아직 이런 접근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투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던졌던 포심을 프로에서도 그대로 던집니다. 구속이 조금 떨어져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던집니다. 포심이 맞아 나가도 구사 비율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던졌던 공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가 LG의 임찬규입니다. 임찬규는 KBO 정상급 체인지업과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 빠르지 않아도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경기 전체를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좋은 날 임찬규의 투구는 정말 영리합니다. 하지만 포심 활용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력이 뛰어나지 않은 포심을 여전히 30% 안팎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투수 본인과 구단이 데이터를 확인한 뒤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싱커를 연습했지만 만족할 만한 공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적인 피칭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선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면 체인지업과 더 잘 어울리는 패스트볼 계열을 찾는 방식입니다. 포심 비율을 줄이고 싱커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의 움직임 차이를 이용해 땅볼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심, 싱커, 체인지업의 비율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구종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공을 중심으로 전체 구종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최민석 같은 투수가 더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포심이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포심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투심을 싱커처럼 활용하고 공이 움직임을 이용해 타구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커터도 섞었습니다. 빠른 공 하나로 타자를 이기는 대신 비슷한 구속대에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도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이유를 단순한 행운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런 투수가 KBO에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구단이 정해준 구종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타자를 상대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투수. 그리고 그 고민을 실제 구종과 로케이션에 반영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고우석의 두 번째 변화는 슬라이더입니다. 고우석의 슬라이더는 KBO 시절에도 강했습니다. 140km 중반까지 나오는 빠른 슬라이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뒤 슬라이더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공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라진 건 제구와 목적입니다. 고우석은 지금도 자이로 계열의 빠른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던지는 기본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던지는지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고우석의 슬라이더는 단순히 헛스윙을 잡는 변화구가 아닙니다. 높은 패스트볼을 더 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공입니다. 타자는 높은 포심과 빠른 슬라이더를 비슷한 궤적으로 보게 됩니다. 두 공은 같은 팔각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패스트볼은 위쪽에서 버티고 슬라이더는 짧고 빠르게 꺾입니다. 이른바 피칭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타자가 공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전 고우석의 슬라이더는 단순히 좋은 슬라이더였습니다. 지금은 패스트볼과 함께 사용할 때 더 강해지는 슬라이더입니다. 구종 하나의 위력만 보는 것과 전체 구종의 관계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같은 슬라이더도 하나의 공으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수평 움직임이 큰 스위퍼형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회전축을 유지하며 빠르게 떨어지는 자이로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커터형 슬라이더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공인지는 투수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패스트볼과 어떤 슬라이더가 가장 잘 어울리느냐입니다. 하지만 KBO에서는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슬라이더를 던졌기 때문에 계속 같은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원래 커브를 던졌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같은 커브를 사용합니다. 공이 나쁘지 않으면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은 공과 타자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공은 다릅니다. 어떤 투수에게는 더 많이 휘는 슬라이더가 필요합니다. 다른 투수에게는 휘는 폭을 줄이고 구속을 높인 슬라이더가 더 잘 맞습니다. 패스트볼과 같은 궤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변화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우석은 미국에서 이 디테일을 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팔각도의 변화도 중요했습니다. KBO 시절 고우석은 비교적 높은 팔각도에서 강하게 공을 던지는 전형적인 한국형 파워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팔각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투구 폼을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닙니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바꿨고 새로운 스플리터를 익히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스플리터입니다. 고우석을 메이저리그까지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공을 하나만 꼽으라면 현재로서는 스플리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우석은 KBO에서도 스플리터를 던졌습니다. 2023년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염경엽 감독이 슬라이더 비중을 줄이고 스플리터를 활용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결정구로 간헐적으로 사용했고 삼진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플리터는 완성된 무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시작해 원하는 위치로 떨어지는 공도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고 디트로이트에서 더 완성된 스플리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고우석의 스플리터는 분명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 아닙니다. 우타자 몸쪽 방향으로 흐르거나 좌타자 바깥쪽으로 빠지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팔각도가 낮아지면서 수직 움직임뿐 아니라 수평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좌타자를 상대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패스트볼과의 조합이 좋아졌습니다. 높은 패스트볼을 보여준 뒤 같은 터널에서 스플리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타자는 포심이라고 판단하고 스윙을 시작하지만 공은 배트 아래로 사라집니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슬라이더는 높은 패스트볼 옆에서 짧게 꺾입니다. 스플리터는 같은 출발점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 존 위쪽을 공격합니다. 세 구종이 서로를 살려줍니다. 예전 고우석은 좋은 공 3개를 던지는 투수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고우석은 3가지 공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는 투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KBO 투수 육성에 또 다른 아쉬움이 보입니다. 새로운 구종을 개발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구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류현진처럼 새로운 공을 빠르게 익히는 선수는 매우 드뭅니다.
구종을 연습하다가 원래 투구 밸런스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무기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KBO에는 데뷔 시즌에 던졌던 구종을 10년 뒤에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종 구성도 비슷합니다. 구사 비율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케이션이나 움직임의 변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리그에서 통하고 있다면 굳이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들의 분석은 계속 발전합니다. ABS가 도입되고 트래킹 데이터가 늘어나며 타자들도 투수의 패턴을 더 빨리 파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투수만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세웅 같은 투수를 볼 때도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에 자리 잡은 뒤 구종 구성과 활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태인은 계속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례입니다. 슬라이더와 커터를 분리했습니다. 두 구종의 구속과 움직임, 사용 목적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투심까지 섞으며 타자를 상대하는 패턴을 넓혔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변화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팔각도를 조금 낮추는 것도 변화입니다. 같은 슬라이더를 더 빠르게 던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커터와 슬라이더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변화입니다. 패스트볼의 목표 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피칭 디자인입니다. LG의 송승기도 데뷔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상대팀이 송승기를 더 많이 분석합니다. 이때 체력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패턴이나 구종 혹은 기존 구종의 다른 활용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투수들은 겨울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투구 메커니즘을 수정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구종을 추가합니다. 누군가는 기존 변화구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패스트볼 위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변화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시도합니다. 고우석이 미국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런 경쟁입니다. KBO에서는 빠른 공 하나로 마무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빠른 공이 평범해졌습니다. 마이너리그 타자들도 고우석의 패스트볼을 쳤습니다. 슬라이더 하나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우석은 바꿨습니다. 패스트볼을 무작정 세게 던지는 대신 높은 코스에 정확히 던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슬라이더를 단독 무기가 아니라 패스트볼을 살리는 공으로 바꿨습니다. 스플리터를 추가해 좌타자와 우타자를 모두 상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팔각도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전보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고우석의 진짜 발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던졌다고 성공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첫 등판에서 홈런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약점을 분석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우석의 도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KBO에서 성공했던 투수가 자신의 기존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구속만 믿지 않았습니다. 구종과 로케이션, 팔각도, 피칭 터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이저리그 문을 열었습니다. 순수 KBO 출신 불펜 투수가 미국 마이너리그의 긴 경쟁을 버티고 자신의 피칭을 재설계해 빅리그까지 올라간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KBO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투수들에게도 하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잘 던졌던 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미국에 맞게 자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마이너리그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속이 조금 부족해도 피칭 디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커리어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투수 개인의 발전이라는 기준에서는 이미 의미 있는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올라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KBO에서의 자신보다 더 좋은 투수가 되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우석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KBO에는 자신의 공을 이 정도로 치열하게 다시 설계하는 투수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고우석의 도전이 진짜 성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한 경기의 등판보다 앞으로의 2년, 3년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게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래 버티고 더 많이 바꾸고 더 강한 투수가 되어 이 도전을 완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